새벽 4시.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 캄캄한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비좁은 주방에 서서 낡은 가마솥에 불을 당깁니다. 구수한 고기 냄새가 하얀 김을 타고 올라올 때면 어김없이 그날의 억울하고 참담했던 기억이 제 가슴을 뾰족하게 후벼 팝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시내 한복판에서 번듯한 30년 전통의 원조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린 아들을 키우기 위해 피눈물을 흘려가며 일군 제 목숨과도 같은 가게였죠.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30년 평생 피땀 흘려 키운 국밥집의 비법 장부를 훔쳐가고 저를 길거리로 내쫓은 독사 같은 며느리에게 어떻게 참교육을 했는지 이제부터 그 기막힌 사연이 시작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고, 허리야. 그래도 우리 단골 손님님들 든든하게 먹일 생각하면 이렇게 뼈를 푹 고아내야지.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매일 펄펄 끓는 가마솥 앞을 지켰습니다. 아들 녀석 하나 번듯하게 키워보겠다고 제 손목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지는 줄도 몰랐으니까요. 아들이 장성하여 결혼을 하고 며느리 명숙이가 들어왔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싹싹하고 예쁜 며느리가 가게 일을 돕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을 때는 그저 고맙고 기특하기만 했죠. 어머님, 저도 이제 국밥집 며느리인데 어머님 비법 좀 살짝 알려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 제가 다 물려받아서 번듯하게 키워야 하잖아요. 며느리는 유독 제 요리 비법에 집착을 했습니다. 제가 캄캄한 새벽에 국물을 끓일 때마다 곁에 딱 붙어 서서 재료가 몇 그램 들어가는지, 몇 시간을 끓이는지 꼬치꼬치 캐묻곤 했죠. 아유, 비법은 무슨 좋은 뼈하고 고기 푹 고아서 내 오랜 정성으로 끓이는 거지. 나중에 다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너희들 넘겨줄 테니까 너는 기름 튀는 주방 들어오지 말고 카운터나 편하게 보고 있어라. 저는 그저 빙그레 웃어넘겼습니다. 며느리가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 험한 주방 일은 절대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가게 안쪽 깊숙한 찬장에 숨겨두었던 제 낡은 비법 장부가 감쪽같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 맨 밑에 다 뒀는데 장부가 어디로 간 거지?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해둔 육수 배합 비율과 양념장 비법이 빼곡히 적힌 제 피와 땀의 결정체였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가게 안을 온통 뒤집어 엎었지만 낡은 장부는 어디에도 없었죠. 어머님, 뭘 그렇게 정신없이 찾으세요? 혹시 그 낡은 수첩 같은 거면 제가 어제 대청소하다가 곰팡이가 잔뜩 슬었길래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는데요. 며느리는 너무나도 태연한 얼굴로 제 평생의 보물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하늘이 노래지는 것을 느끼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뭐라고? 네가 왜 함부로 버려? 그게 어떤 장부인데? 내 30년 목숨 같은 비법이 다 적힌 수첩이란 말이다! 아유, 엄마! 고작 수첩 하나 가지고 사람을 왜 잡고 그래요? 명숙이가 몰라서 버린 건데. 어차피 엄마 머릿속에 그 레시피 다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종이 사다가 다시 쓰시면 되지. 아들 녀석은 오히려 자기 아내를 감싸고 돌며 제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너무나 섭섭하고 억울했지만 제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으니 내 손맛이 어디 가는 건 아니라고 애써 제 자신을 다독이고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장부가 사라진 지 불과 3달 뒤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준비하던 제 앞에 양복을 쫙 빼입은 낯선 남자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제 며느리가 꼿꼿하게 고개를 쳐들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죠. 어머님, 이제 냄새나는 그 앞치마 벗으시죠. 이 가게 오늘부로 제 소유의 프랜차이즈 본점이 되었거든요. 뭐 프랜차이즈 본점이라니. 네가 지금 나한테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저는 제 귀를 도저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명품 핸드백에서 번듯한 서류 뭉치를 꺼내더니 제 코앞에 거만하게 들이밀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제 30년 전통 원조 국밥집의 상호명과 맛의 비법이 며느리의 이름으로 버젓이 특허 및 법인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제 장부를 몰래 훔쳐간 것도 모자라 그 비법을 몰래 자기 이름으로 등록하고 거대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만들어서 진짜 주인인 저를 한순간에 쫓아내려 한 것이었죠. 과연 저는 평생을 바친 이 낡은 가게에서 이대로 허망하게 쫓겨나고 마는 걸까요? 이게 대체 내 30년 피땀이 서린 국밥집이 내 프랜차이즈라니. 네가 감히 내 장부를 훔쳐다가 몹쓸 짓을 벌인 게야. 어머님, 시대가 변했어요. 구질구질하게 밤새 가마솥 닦는다고 장사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어머님 수첩 보고 요즘 사람들 입맛에 맞게 레시피 싹 고치고 제 이름으로 특허까지 다 냈어요. 법적으로 이제 이 가게 비법은 온전히 제 거라는 말씀이에요. 며느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얼굴로 저를 깔아뭉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부여잡은 제 곁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들의 소매를 꽉 부여잡았죠. 민수야, 네 처가 지금 무슨 짓을 벌인 줄 아느냐? 아니야. 내 평생을 바친 가게를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어. 네가 어서 저 서류 당장 찢어버리라고. 따끔하게 혼을 좀 내다오. 아유, 엄마. 찢긴 뭘 찢어요. 명숙이 말이 다 맞구먼. 엄마 혼자서 맨날 골병 들게 일해봤자 푼돈밖에 더 됩니까? 명숙이가 이거 프랜차이즈로 전국에 쫙 깔면 우리 금방 떼부자 된다고요. 늙은 엄마는 이제 그만 냄새나는 앞치마 벗고 집에서 편하게 쉬시라니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뼈 빠지게 키운 아들 녀석이 며느리와 짜고 저를 길거리로 내쫓으려 하다니요. 돈에 눈이 멀어 제 어미를 짐짝 취급하는 아들의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시퍼런 비수가 되어 깊숙이 날아와 박혔습니다. 자, 아저씨들, 저기 저 시커멓고 낡은 가마솥부터 싹 다 드러내서 버리세요. 냄새 배인 식탁도 다 부숴버리고요. 오늘부터 당장 최고급 인테리어 공사 들어갈 거니까요. 안 돼! 건드리지 마라! 저 가마솥이 어떤 가마솥인데? 내 남편 제삿날에도 불을 안 끄고 지켰던 내 목숨 같은 솥이란 말이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인부들의 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늙은 제가 당해낼 재간은 없었죠. 결국 저는 짐짝처럼 가게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평생을 바친 제 주방에서 손에 익은 낡은 칼 한 자루와 때 묻은 앞치마만 겨우 품에 안은 채 맨몸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뒤돌아본 가게 입구에는 팔짱을 낀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제 비법 장부를 훔쳐다 차린 프랜차이즈 본점은 화려한 인테리어와 대대적인 방송 광고 덕분에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화려하고 커다란 간판 아래
젊은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선 모습을 저는 버스 정류장 멀리서 가만히 지켜보아야만 했죠. 그래, 껍데기는 번지르르하게 잘도 꾸며놨구나. 내 피눈물로 지은 모래성인 줄도 모르고. 처음에는 분통이 터져 며칠 밤낮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억울해서 한강 다리 위를 서성인 적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대로 허망하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비법 장부는 빼앗겼지만 제 머리와 손끝에 남은 30년 세월의 감각은 그 독사 같은 며느리가 결코 훔쳐갈 수 없을 테니까요. 저는 평생을 쓰지 않고 모아둔 쌈짓돈을 전부 털어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인적 드문 변두리 시장 구석에 아주 작고 허름한 식당을 하나 얻었습니다. 테이블 4개가 전부인 낡고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저는 며느리가 버렸던 그 낡은 가마솥을 낑낑대며 다시 주워와 주방 한가운데에 떡하니 걸어두었습니다. 명수가 장부에 적힌 글씨 쪼가리가 전부연 전부인지 내 30년 세월이 녹아든 손맛이 진짜인지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꾸나. 낡은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저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며느리의 화려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주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며느리가 훔쳐간 장부에는 단 한 글자도 적혀 있지 않은 시어머니의 진짜 결정적 한 스푼은 무엇이었을까요? 며느리의 화려한 프랜차이즈 식당은 겉보기에는 아주 그럴싸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방송 광고 덕분에 처음 몇 달은 호기심에 찾아온 젊은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죠. 하지만 제 진짜 손맛을 기억하는 오랜 단골들은 그 집 국밥을 한 숟갈 뜨자마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고기 냄새는 나는데 그 깊고 구수한 감칠맛이 싹 사라졌네. 손님들의 불만은 입소문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장부에 적힌 정확한 무게와 시간만 지키면 될 줄 알았던 며느리는 매출이 서서히 떨어지자 신경질을 내기 시작했죠. 아니, 주방장, 국물 맛이 왜 이렇게 밍밍해? 내가 장부에 적힌 그대로 뼈 한 근에 물 2리터 붓고 끓이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당신 몰래 비싼 재료 빼돌렸지. 여보, 진정 좀 해. 주방장이 무슨 죄야? 레시피대로 똑같이 끓였는데도 엄마가 하던 그 묵직하고 깊은 맛이 전혀 안 나는 걸 어떡해. 혹시 엄마가 장부에 안 적어둔 다른 비밀 재료가 있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그 늙은이가 새벽마다 주방에서 혼자 끓이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어. 들어가는 재료는 내가 훔쳐온 그 수첩에 있는 게 전부라고. 며느리는 애꿎은 주방장만 쥐어짜며 매일같이 주방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싼 조미료를 들이부어도 떠나간 손님들의 발길을 다시 돌릴 수는 없었죠. 반면 며느리가 텅 빈 주방에서 발을 구르고 있을 때 변두리 시장 구석에 자리 잡은 제 낡은 식당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간판도 제대로 없는 비좁은 식당이었지만 제가 며칠 밤을 새워 가마솥에 고아낸 뽀얀 육수 냄새가 시장 골목에 퍼지자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길이 하나둘씩 멈춰 서기 시작했거든요. 아이고, 누추한 곳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와서 추우실 텐데 뜨거울 때 얼른 한 숟갈 떠보시지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맛본 손님들은 하나같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 식당에서 실망하고 돌아섰던 옛 단골 손님들도 아름아름 소문을 듣고 찾아와 잃어버린 진짜 원조를 찾았다며 제 손을 맞잡고 기뻐하셨죠. 며느리가 훔쳐간 장부에는
결코 적을 수 없는 저만의 비법. 그것은 바로 그날그날 들어오는 뼈의 상태와 날씨의 습도에 따라 불의 세기를 미세하게 조절하고 마지막에 거친 제 손끝으로 툭툭 무심하게 털어넣는 결정적 한 스푼의 들깨 양념이었습니다. 오직 30년 세월을 불 앞에서 버텨낸 제 몸의 감각으로만 맞출 수 있는 진짜 생명이 담긴 맛이었죠. 기계처럼 찍어내는 며느리의 공장식 프랜차이즈 국밥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깊이였습니다. 제 허름한 식당 앞에는 어느새 진짜 손맛을 잊지 못한 손님들로 매일같이 긴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진짜 숨은 맛집이라며 취재를 오겠다고 난리였죠. 반면 며느리의 번듯한 식당은 파리만 날리며 값비싼 임대료조차 감당하기 힘든 처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장사를 마무리하고 가마솥을 닦고 있는데 제 가게 문이 덜컹 하고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푹 눌러쓴 우비 모자 사이로 익숙하고도 도끼 어린 두 눈동자가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곤두박질 치는 매출의 반쯤 실성해버린 제 며느리 명숙이었습니다. 과연 며느리는 이 허름한 변두리 식당에서 제 진짜 국밥을 맛보고 어떤 끔찍한 발악을 하게 될까요?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비를 입은 며느리 명숙이는 도끼가 바짝 오른 눈으로 저와 낡은 가마솥을 번갈아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저한테 숨긴 진짜 장부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제가 레시피대로 똑같이 그람수 하나 안 틀리고 끓였는데 왜 그 맛이 안 나냐고요? 당장 진짜 비법 내놓으세요. 진짜 비법.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내 국밥의 비법은 그깟 종이 쪼가리에 있는 게 아니라고. 30년 동안 펄펄 끓는 불 앞에서 지새운 내 세월이 비법인데 네가 종이 쪼가리를 훔쳐간다고. 그게 훔쳐지겠니? 며느리는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씩씩거리며 비좁은 주방 안으로 거침없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양념통과 찬장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죠. 거짓말 마세요. 분명히 저 몰래 마지막에 타넣는 마약 같은 마법의 가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님 때문에 우리 가게 지금 파리만 날리고 수억 원 빚더미에 앉게 생겼다고요. 며느리가 거칠게 엎어버린 양념통에서 흔해 빠진 들깨가루와 굵은 소금만이 바닥으로 후드득 쏟아져 내렸습니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그저 평범한 재료들을 본 며느리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명수가. 음식은 잔재주로 사람 혀를 속이는 게 추위에 떠는 사람들의 텅 빈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려는 그 진심 어린 정성 한 숟갈이 들어가야 비로소 깊은 맛이 나는 법이야. 너는 처음부터 돈에만 눈이 멀어 그 진심을 쓰레기통에 버렸으니 손님들이 그 가짜 맛을 모를 리가 있겠느냐. 제 단호한 꾸짖음에 며느리는 넋이 나간 얼굴로 바닥에 쏟아진 소금만 허망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빗물을 튀기며 허겁지겁 뛰어오는 발소리와 함께 아들 민수가 비를 쫄딱 맞은 처참한 몰골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엄마! 제발 저희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내준다고 투자금 미리 다 당겨서 썼는데 손님이 다 끊기니까 투자자들이 돈 내놓으라고 당장 사기죄로 고소한대요. 우리 주방 좀 제발 맡아주세요. 평생 제 속만 썩이며 며느리 치맛자락만 붙잡고 돌던 장남 녀석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젖은 바지가랑이를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이것 당장 멀쩡한 어미를 길거리로 매몰차게 쫓아내고
남편 제사상 올리던 가마솥까지 부숴버리려던 놈들이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뻔뻔하게 애원을 해? 다 너희들이 자초한 자업자득이다. 내 맑은 가게 더럽히지 말고 당장 나가! 저는 매몰차게 고개를 돌리고 녀석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거리로 처량하게 쫓겨나듯 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며칠 뒤 제 허름한 변두리 식당에 아주 반갑고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커다란 방송용 카메라를 들고 온 전국구로 유명한 맛집 탐방 취재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화려한 간판과 껍데기를 훌훌 버리고 오직 30년 전통의 진짜 뚝심 있는 손맛으로 승부하는 숨은 원조 국밥집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리포터의 우렁차고 밝은 목소리와 함께 펄펄 끓는 제 낡은 가마솥과 투박하지만 깊은 정성이 가득 담긴 뽀얀 국밥 한 그릇이 전국의 생방송으로 생생하게 타게 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진짜 원조의 깊은 맛을 보겠다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제 작은 가게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면 방송을 통해 며느리 프랜차이즈의 얄팍한 실체가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나자 며느리의 본점 식당에는 돈을 떼이게 생긴 성난 가맹점주들과 투자자들이 들이닥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빚더미에 앉게 된 며느리와 아들은 이 끔찍하고 처절한 몰락 앞에서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며느리의 화려했던 프랜차이즈 본점은 그야말로 처참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 돈 내놔, 이 사기꾼녀나 성난 투자자들과 가맹점주들이 들이닥쳐 비싼 식탁과 의자를 모조리 집어 던졌고 가게 안팎으로는 붉은색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기 시작했죠. 방송 이후 며느리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모래성은 단 며칠 만에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놔요. 제발 그만 좀 부수라고요. 내가 돈 떼먹고 도망간다는 것도 아니잖아. 여보, 제발 진정들 하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갚을 테니까 제발 멱살 좀 놓아주십시오. 수십 명의 빚쟁이들에게 둘러싸여 머리채를 잡히고 이리저리 뜯기는 아들 내외의 몰골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고 나서야 난동은 겨우 끝이 났지만 그들에게 남은 것은 감당조차 할 수 없는 수십억 원의 거대한 사채 빚뿐이었습니다. 살고 있던 화려한 아파트도 굴리고 다니던 비싼 외제차도 모조리 빚쟁이들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죠. 하루아침에 차가운 길거리에 나앉게 된 두 사람은 싸구려 여관방을 전전하며 서로를 향해 미친 듯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그 늙은 애미 때문이야. 진작에 가게 싹 팔아치우고 어디 이름 모를 시골 요양원에 처박아뒀어야 했는데 그깟 낡은 가마솥 하나 다시 차렸다고. 나 이제 지긋지긋해. 내 인생 다 망쳤어. 뭐? 당신 지금 말이 너무 심하잖아. 애초에 엄마 장부 훔쳐다가 몰래 프랜차이즈 차리자고 꼬드긴 건 바로 당신이었어. 이제 와서 왜 우리 엄마 탓을 해? 평생 서로의 허영심을 채워주며 찰떡같이 굴던 부부는 가난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여지없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남편이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막노동을 나간 사이 마지막 남은 돈과 자신의 명품 가방 몇 개만 챙겨든 채 빚더미를 남편에게 모두 떠넘기고 야반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아내에게마저 철저하게 버림받은 아들 민수는 텅 빈 여관방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죠. 그로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던 아주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제 허름한 변두리 국밥집은 그날따라 눈보라가 쳐서인지 유독 손님이 많았습니다. 뜨끈한 국물로 온몸을 녹인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저는 홀로 남아 콧노래를 부르며 낡은 가마솥을 정성스레 닦고 있었습니다. 아유, 춥다. 그래도 오늘 하루 참 잘 살았네. 내일 아침에 쓸 뽀얀 육수만 마저 올려놓고 나도 이만 들어가서 쉬어야지. 가게 불을 끄고 뒷정리를 마친 저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캄캄한 가게 뒷문 밖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찬바람이 쌩쌩 부는 비좁은 골목길 구석에 커다란 검은 그림자 하나가 웅크린 채 덜덜 떨며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 추운 밤에 니신데 여기서 이러고 쓰러져 계시오? 이러다 입 돌아가요, 얼른. 일어나 봐요! 저는 깜짝 놀라 쓰레기 봉투를 내던지고 조심스레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낡고 더러운 혹겹 점퍼를 입은 채 추위에 얼어붙어 꼼짝도 못하는 사내의 어깨를 짚고 천천히 돌려 눕히는 순간 저는 그만 제 숨이 멎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퉁퉁 부어오른 얼굴, 얼어붙은 뺨 위로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거렁뱅이 사내는 바로 저를 길거리로 쫓아냈던 짐승만도 못한 내 자식, 장남 민수였습니다. 민수야. 네가 꼴이 이게 무슨 꼴이냐? 이 추운 데서 왜 이러고 있어? 수백억을 벌 거라며 큰 소리치던 그 뻔뻔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애처롭게 저를 부르는 자식의 목소리에 제 가슴은 시퍼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제 낡은 앞치마 자락을 얼어붙은 손으로 꽉 부여잡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진짜 미친놈이었어. 엄마한테 지은 죄 받아서 나 명숙이한테도 버림받고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났어. 너무 춥고 배가 고파서 엄마 국밥 한 숟갈만 먹으면 원이 없을 것 같아서 탐욕에 눈이 멀어 제 어미를 버렸던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피눈물을 흘리며 어미의 품으로 기어들어 온 것입니다. 과연 저는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이 천하의 불효자를 펄펄 끓는 따뜻한 가마솥 앞으로 다시 거두어 주게 될까요? 얼어붙은 골목길, 처참하게 무너진 아들을 보며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와라. 얼어 죽은 귀신. 내 가게에 붙일 일 있냐? 저는 매몰차게 돌아섰지만 덜덜 떠는 녀석을 따뜻한 주방 난로 옆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가마솥에서 가장 진하고 뽀얀 국물을 듬뿍 퍼서 녀석의 앞에 무심하게 툭 내려놓았죠. 엄마, 진짜 죄송해요. 민수는 숟가락도 없이 뚝배기째 들고 국물을 미친 듯이 들이켰습니다. 짐승처럼 허겁지겁 국밥을 삼키며 녀석은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캑캑 엄마 이 맛이었어요. 명숙이가 아무리 비싼 조미료를 들이부어도 절대 흉내 내지 못했던 우리 엄마 국밥 제가 미쳤었어요. 이 귀한 걸 쓰레기 취급하고 제가 천벌을 받았어요. 눈물과 콧물이 범벅된 채 텅 빈 뚝배기를 할 듯 비워내는 아들을 보며 제 가슴 한구석도 시큰하게 아려왔습니다. 다 먹었으면 당장 나가라. 내 놈 눈물 콧물 섞인 국밥 한 그릇 먹였다고 네가 지은 죄가 씻겨질 줄 아느냐? 엄마, 제발!
제발 저 좀 거두어 주세요. 저 갈 데가 없어요.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평생 화장실 청소만 하라고 해도 할게요. 제발 엄마 곁에만 있게 해주세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애원하는 아들.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 그렇게 살고 싶으면 저기 쌓인 가마솥부터 닦아. 내일부터 새벽 4시에 나와서 쓸고 닦고 서빙해. 일당은 없어. 네가 내 가슴에 박은 대못이 다 빠질 때까지 뼈 빠지게 구르면서 내 죗값 네 몸으로 직접 갚아. 그날부터 민수는 제 식당의 가장 밑바닥 일꾼이 되었습니다. 명품 정장만 고집하던 녀석이 냄새나는 제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이 부르트도록 얼음물에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며칠 못 버티고 도망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묵묵히, 아주 묵묵히 고된 주방 일을 견뎌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녀석의 과거를 알고 손가락질하며 비아냥거려도 녀석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라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녀석의 눈빛에서 도끼가 빠지고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녀석의 거칠어진 손등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풀려갔죠. 그런데 평화가 찾아오려던 찰나 저희 모자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장사가 한창이던 점심시간, 갑자기 식당 문이 박살날 듯 열리더니 험악하게 생긴 사내들이 흑발로 거침없이 들어온 것입니다. 야, 강민수, 내 놈 새끼가 여기 숨어 있었냐? 내 마누라년이 내 돈 들고 튀었으면 남편인 네가 대신 갚아야지. 사채업자들이 기어이 제 낡은 식당까지 쳐들어오고 만 것이었죠. 민수는 사색이 되어 덜덜 떨었고 덩치 큰 사내는 펄펄 끓고 있는 제 가마솥을 향해 무자비하게 야구 방망이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과연 저는 제 목숨 같은 가마솥과 개과천선하려는 아들을 이 무법자들로부터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허공을 가르고 무자비한 야구 방망이가 펄펄 끓는 가마솥을 향해 내리꽂히려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안 돼. 비켜요, 엄마. 눈을 질끈 감았던 제 귓가에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끔찍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놀라서 눈을 떠보니 가마솥 앞에는 제 아들 민수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방망이가 가마솥에 닿기 직전 민수가 제 몸을 던져 대신 쇠파이프를 온몸으로 막아낸 것이었습니다. 민수야, 내 새끼야. 이 새끼 보소. 마누라는 돈 들고 튀었는데 지는 어미 치맛자락 밑에 숨어서 효자 코스프레냐? 당장 돈 안 내놓으면 오늘 이 가게 싹 다 박살을 낼 줄 알아. 사채업자가 다시 방망이를 치켜들며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자식을 본 순간 제 눈에는 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펄펄 끓는 가마솥 뚜껑을 확 열어젖히고 뜨거운 육수가 가득 담긴 커다란 쇠국자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이 끓는 국물을 다 들이부어 버릴 테다. 내 새끼 털끝 하나라도 더 건드리면 오늘 여기서 다 같이 죽는 거야. 도끼 품은 늙은 어미의 서슬퍼런 기세에 덩치 큰 사채업자들도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마침 그 소란을 듣고 밖에서 놀란 단골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주었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녀석들은 침을 퇴뱉으며 황급히 도망을 쳤죠. 저는 국자를 내던지고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끌어안고 미친 듯이 오열했습니다. 캑캑, 엄마. 안 다치셨어요? 우리 가마솥 괜찮죠?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이 바보 천치 같은 놈아.
네 몸이 다 부서지게 생겼는데 그깟 낡은 솥단지가 뭐가 대수라고. 네가 거길 뛰어들어. 아들은 퉁퉁 부은 눈으로 희미하게 웃으며 제 거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저를 길거리에 버렸던 그 모진 자식은 이제 그곳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어미의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서툴고 바보 같은 제 진짜 아들만이 제 품에 안겨 있었죠. 며칠 뒤 다행히 큰 부상을 피한 민수는 팔에 깁스를 한 채로 다시 식당에 나왔습니다. 엄마, 저 내일부터 야간에 물류센터 알바라도 나갈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채빚이 너무 커서 이대로 있다가는 엄마 가게까지 또 위험해질 것 같아요. 제가 지은 죄니까 제 몸이 부서져도 제가 다 갚을게요. 아들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한 손으로 서투르게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철이 든 아들의 모습에 눈물이 났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가게가 아무리 문전성시를 이룬다 한들 국밥을 팔아서 그 거대한 수십억 원의 사채 빚을 갚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또다시 깊은 절망과 한숨이 가게 안을 맴돌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가게 앞 좁은 골목길에 어울리지 않는 최고급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저희 가게에 매일같이 혼자 찾아와 조용히 국밥을 비우고 가시던 점잖은 노신사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국밥도 참으로 일품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수많은 음식을 먹어봤지만 할머니의 그 마지막 한 스푼이 내는 깊은 맛은 도저히 흉내낼 수가 없더군요. 알고 보니 그 노신사분은 전국의 수백 개의 외식 브랜드를 거느린 거대한 식품 대기업의 회장님이셨습니다. 며느리의 가짜 프랜차이즈 논란을 뉴스로 접하고 직접 진짜 원조의 맛을 확인하러 매일같이 신분을 숨긴 채 찾아오셨던 것이죠. 할머니, 그 낡은 수첩 쪼가리가 아니라 할머니의 그 오랜 세월이 담긴 진짜 손맛을 저희 대기업의 자본력과 합쳐서 제대로 된 정통 국밥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계약금으로 50억 원을 제안하겠습니다. 50억 원이요? 세상에, 그게 정녕 사실입니까? 50억 원. 민수를 짓누르고 있던 그 끔찍한 사채 빚을 한 번에 씻어내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놀라움과 기쁨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입을 다물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회장님을 빤히 쳐다보며 아주 단호하고 무서운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과연 아들의 빚을 갚아주는 대신 제가 회장님과 아들에게 내민 그 치명적이고도 소름 돋는 결정적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5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 앞에서도 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회장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회장님, 그 제안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조건은 이렇습니다. 그 50억 단 한 푼도 우리 모자 손에 쥐어주지 마세요. 대신 제 아들의 사채 빚을 모두 갚아주시고 남은 돈은 전부 오갈 데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급식 재단을 세우는데 써주십시오. 엄마, 그 큰 돈을 전부 다요? 그리고 하나 더. 내 아들 민수는 회장님 회사 공장에 가장 밑바닥 일용직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평생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면서 자기가 지은 죗값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도록 월급은 딱 최저시급만 주시면 됩니다. 수백억의 돈을 거절하고 아들을 공장 밑바닥으로 보내겠다는 제 선언은 평생을 편하고 허황되게만 살아온 아들에게 참으로 가혹하고 무서운 벼락 같은 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투성이가 된 채 붕대를 감고 있던 민수는 짐승처럼 오열하며 제 발밑에 쿵쿵 머리를 찧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진짜 감사합니다. 저 평생 죽을 때까지 뼈 빠지게 일할게요. 진짜 사람답게 바닥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아들의 진심 어린 참회에 놀란 표정으로 굳어있던 회장님의 얼굴에도 마침내 온화하고 깊은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과연 30년 전통의 진짜 비법은 바로 그 꼿꼿하고 맑은 어머니의 정신이었군요. 좋습니다. 어머니의 그 위대한 조건 기꺼이 수락하겠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던 혹독한 시간이 모두 흘러가고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제 비법 장부를 훔쳐 달아나 프랜차이즈를 차렸던 며느리 명숙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가맹점주들의 피 같은 돈을 들고 도망치다 결국 덜미가 잡혀 사기죄로 구속되었고 지금은 좁고 차가운 감방에서 기나긴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평생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만 탐내던 그녀의 끝은 참으로 비참하고 초라했죠. 반면 제 아들 민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유, 엄마, 저 왔어요. 오늘 공장에 물량이 어찌나 많은지 야근하느라 조금 늦었어요. 무료 급식소 내일 쓸 반찬은 다듬어 놓으셨어요? 회장님의 식품 공장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 밤낮 없이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한 민수는 그 특유의 싹싹함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지금은 어엿한 공장 반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회장님과 제가 함께 세운 시내의 대형 무료 급식소로 달려와 냄새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굳은 일을 묵묵히 도맡아 하고 있죠. 아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뼈가 다 쑤실 텐데 뭐하러 또 불이 나게 달려왔어. 어서 앉아라. 네 제일 좋아하는 뽀얗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얼른 말아줄 테니까. 에이, 엄마 국밥 한 숟갈이면 일주일 피로가 싹 다 풀리는데요. 참, 엄마. 저 이번 달에 반장 달고 월급 더 탄 걸로 급식소 어르신들 내복 쫙 다 돌렸어요. 저 진짜 잘했죠?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힌 이마를 쓱쓱 닦으며 제 앞에서 아이처럼 환하게 웃는 아들의 맑은 얼굴. 비록 저는 1,000억이라는 허황된 돈과 번듯한 건물은 모두 잃었지만 세상 그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은 진짜 듬직하고 정직한 아들을 마침내 얻었습니다. 찬 바람이 쌩쌩 부는 매서운 겨울이지만 펄펄 끓는 저희 모자의 커다란 가마솥 앞은 언제나 훈훈하고 넉넉하게 따뜻합니다. 그깟 낡은 비법 장부에는 결코 적을 수 없는 정직한 땀방울과 사람을 살리는 진심 어린 사랑이라는 결정적 한 스푼이 오늘 이 시간에도 매일매일 듬뿍듬뿍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돈에 눈이 멀어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자식에게 40억 빚더미라는 지옥을 맛보게 한 참으로 통쾌한 복수극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눈물로 회개한 아들을 다시 묵묵히 품어주는 그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에 가슴이 참 뭉클해집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죠. 기나긴 악연을 끊고 다시 진짜 가족으로 태어난 두 모자의 앞날에 이제는 따뜻한 봄날만 가득하기를 응원하게 되네요.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